책상 밑에 엎드려 있던 청소부 신현우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방금 그 손끝에 납작하고 낯선 기계 하나가 만져졌기 때문입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거기 없던 물건이었습니다. 23살 연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황급히 일어서려는데 집무실 문이 다시 벌컥 열렸습니다. 성큼 들어선 사람은 한주그룹의 강무열 회장이었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제 입술에 검지를 가만히 가져다 댔어요. 조용히 해달라는 단 한 가지 부탁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쪽지 한 장을 급히 적어 회장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회장님, 책상 밑에 이상한 기계가 붙어 있어요. 누가 몰래 단 것 같아요. 손바닥만 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연우는 몰랐지만 그 낯선 기계의 정체는 다름 아닌 도청장치였습니다. 바로 이 작은 쪽지가 거대한 한주그룹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폭풍의 시작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회장실 바닥을 닦던 그저 평범한 청소부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쩌다 회장의 비밀을 손에 쥐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회장의 등 뒤에는 칼을 겨눈 배신자가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넉 달 전 어느 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그 자리가 오늘 꽃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넉 달 전 봄이라고는 해도 새벽 공기는 아직 칼칼했습니다. 도시가 깊이 잠든 새벽 4시 반, 신현우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어요. 반지하 단칸방의 작은 창으로는 아직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연우는 더듬더듬 손을 뻗어 머리맡에 알람부터 껐습니다. 옆자리에서 잠든 할머니가 깰까 봐서였어요. 72 김순분 할머니는 연우의 하나뿐인 가족이었습니다. 연우가 7살 되던 해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린 손녀를 홀로 거둔 사람이 바로 이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새벽마다 재래시장 반찬 가게에 나가 일하셨습니다. 종일 팔을 다듬고 마늘을 까며 손녀의 학비를 마련하셨죠. 손끝이 다 갈라지고 허리가 굽어도 아픈 내색 한 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연우 앞에서는 늘 환하게 웃어 보이셨어요. 그런 할머니 품에서 연우는 구김살 없이 곱게 자랐습니다. 연우는 이불을 끌어올려 할머니의 야윈 어깨를 가만히 덮어드렸어요. 머리맡에는 약봉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혈압약에 심장약,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 약들이 한가득이었죠. 한 달 약값만 18만 원, 연우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연우는 부엌일하기도 민망한 싱크대 앞에서 찬밥에 물을 말았어요. 김치 한 조각을 올려 후루룩 삼키는 것이 아침의 전부였습니다. 가스비가 아까워 국 한 그릇 끓이는 것도 망설여지는 살림이었죠. 그래도 연우는 한 번도 제 처지를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23살 또래들은 대학 강의실에 앉아 있을 나이였어요. 연우도 고등학교 때는 곧잘 공부를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쓰러지신 그 가을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죠. 대학 합격증을 받아들고도 연우는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당장 할머니 병원비와 약값을 뗄 사람이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연우는 낡은 점퍼를 걸치고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첫 차도 다니지 않는 시간이라 정류장까지는 걸어가야 했어요. 새벽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만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연우의 일터는 도심 한복판에 우뚝 선 한주그룹 본사 건물이었어요. 연우는 그곳 청소용역회사에 소속된 미화원이었습니다. 새벽마다 텅 빈 빌딩을 닫고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했죠. 23살 청소부에게 그 거대한 건물은 늘 조금 낯설었습니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에 제 작업복이 비칠 때면 괜히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연우는 빗자루를 잡으면 누구보다 야무졌습니다. 구석에 먼지 한 톨, 유리에 묻은 손자국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어제까지 없던 물건이 하나라도 생기면 연우의 눈은 귀신같이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연우의 일에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실을 알아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청소 용역을 관리하는 민 과장은 늘 트집부터 잡았습니다. 야, 신현우. 여기 구석에 먼지 안 보여? 일을 이따위로 해? 연우가 이미 깨끗이 닦아둔 자리였지만 잠자코 다시 걸레질을 했습니다. 괜한 말대꾸로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대거리 한 번 없이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연우의 방식이었죠. 그날도 연우는 로비 한쪽에서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바닥에 떨어진 두툼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주워서 안을 살피니 빳빳한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죠. 어림잡아도 몇백만 원은 되어 보이는 큰 돈이었습니다. 잠깐 연우의 손끝이 저도 모르게 멈칫했습니다. 이 돈이면 할머니 약간 몇 달치는 너끈할 텐데. 하지만 그 생각은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연우는 곧장 봉투를 들고 경비실로 향했어요. 봉투 주인은 전날 야근하던 한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직원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와 연우의 손을 거듭 잡았습니다. 이걸 그냥 돌려주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연우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것이 아니니까요. 남의 것을 탐내면 마음이 무거워서요. 별일 아니라는 듯 연우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살림에도 연우가 끝내 지킨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정직 할머니가 입버릇처럼 가르치신 단 하나의 재산이었습니다. 연우야,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부끄러운 건 거짓이지. 할머니의 그 말이 연우의 등을 늘 곧게 펴주었습니다. 일을 마친 오후면 연우는 할머니를 모시고 큰 병원에 들렀어요. 할머니의 심장은 넉 달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검사비가 부담스러워 연우는 진료비 영수증을 한참이나 만지작거렸어요. 그래도 할머니 앞에서는 절대 그 속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지셨대요. 연우의 그 말에 할머니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다 우리 연우 덕분이지. 내가 복도 참 많아. 할머니의 그 웃음이 연우가 하루를 버티게 하는 단 하나의 힘이었습니다. 그 웃음 한 번이면 종일 쌓인 고단함도 어느새 풀려버렸습니다. 밤이 깊어 집에 돌아오면 연우는 비로소 긴 하루를 내려놓았어요. 좁은 방에 나란히 누우면 할머니가 연우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연우야, 이 할미 때문에 내 꽃 같은 청춘이 다 묶여버렸구나. 그럴 때마다 연우는 일부러 더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제 곁에 계신 게 저한테는 제일 큰 복이에요. 연우의 그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만 건강히 곁에 계셔준다면 연우는 더 바랄 것이 없었어요. 그 작은 소망 하나로 연우는 매일 새벽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게 연우의 고단한 새벽은 매일같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고되고 가난한 날들이었지만 연우의 마음만은 늘 반듯했습니다. 사실 연우가 처음부터 청소 일을 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졸학력에 변변한 경력도 없는 연우를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한주그룹 본사의 청소 용역 자리가 하나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에서 더 가까운 일자리도 마다하고 연우는 두말 없이 그곳에 지원했어요. 굳이 이 먼 빌딩을 택한 데에는 남모를 까닭이 있었습니다.
연우에게 한주그룹이라는 이름은 그저 그런 회사가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그 이름 석자에 얽힌 사연은 넉 달보다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사연은 넉 달 전이 아니라 4년 전 어느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연우는 이제 막 19이 된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수능을 코앞에 둔 인생에서 가장 바쁜 가을이었어요. 연우는 그날도 새벽같이 일어나 학교 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놀라 달려간 연우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할머니가 차가운 부엌 바닥에 쓰러져 계셨던 것입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119을 눌렀어요. 좁은 골목길에 구급차 사이렌이 울려 퍼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19 연우의 평범하던 가을이 그 자리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어요. 병원으로 옮겨진 할머니는 곧장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연우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웅크린 채 밤을 꼬박 새웠어요. 수술실 위에 빨간 불이 꺼지기만을 두 손 모아 빌고 또 빌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가까스로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차갑고도 분명했어요. 심장 혈관이 많이 막혔습니다. 큰 수술을 한 번 더 받으셔야 해요. 연우의 손에는 곧 수술비 고지서가 쥐어졌습니다. 적힌 금액은 무려 1,500만 원이었어요. 19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까마득한 숫자였습니다. 부모님은 연우가 어릴 적 세상을 떠나셨고 친척이라곤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할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신데 연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연우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냥 포기해야 하나, 어디 가서 돈을 빌려야 하나.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그날부터 돈을 구하러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사정을 말씀드려 보기도 했어요. 은행 문을 두드려도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줄 곳은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3개나 구해봐도 1,500만 원은 너무 먼 숫자였어요. 시간은 자꾸 흐르고 할머니의 수술 날짜는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우는 매일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바로 그때 한 사회복지사가 연우에게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서류 한 장을 가만히 내밀었어요.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였습니다. 후원해주는 곳의 이름은 한주의료재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연우는 그 낯선 이름을 손끝으로 천천히 짚어 읽었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지원 신청서의 빈칸을 하나하나 채웠어요. 혹시라도 지원에서 떨어지면 어쩌나 밤새 마음을 졸였습니다. 재단은 까다로운 절차 없이 며칠 만에 수술비 전액을 지원해 주었어요. 덕분에 할머니는 2번째 큰 수술을 무사히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다는 말을 들은 순간 연우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 둑이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내민 손길이 꺼져가던 할머니를 살린 것이었어요. 연우는 회복실에 누운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며칠 뒤 깨어난 할머니는 연우의 손부터 더듬어 찾으셨습니다. 연우야, 이 할미 때문에 내 수능을 다 망친 건 아니냐? 연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할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할머니만 일어나시면 수능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 말에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연우는 병원 로비의 작은 안내판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거기에는 한주의료재단의 이름이 조그맣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우는 그 이름을 보며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이 은혜,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날의 다짐은 연우의 가슴 깊은 곳에 단단히 박혔습니다. 그렇게 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4년은 연우에게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저녁에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주말이면 요양보호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또래들이 캠퍼스를 누빌 때 연우는 걸레와 행주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연우는 단 한 번도 그 시간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식당 일을 마치고 오다 길에서 어지러워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끼니를 걸은 탓이었지만 병원비가 무서워 약 한 알 못 사 먹었어요. 그렇게 모진 시간조차 연우는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래도 집에 돌아와 할머니의 웃는 얼굴을 보면 그만이었습니다. 연우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묵묵히 버텨냈어요. 그러면서도 단 하루를 결근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퇴원하시던 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병원 문을 나섰어요. 연우는 다시는 할머니를 잃을 뻔한 그 공포를 겪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연우는 더 악착같이 살아야 했어요. 그 무렵부터 연우의 마음 한구석엔 늘 한주라는 이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연우에게 희망이자 빚이었습니다. 언젠가 형편이 나아지면 그 은혜를 꼭 갚으리라 매일 되새겼어요. 그 마음이 4년 뒤 연우를 바로 이 빌딩으로 이끈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회복하셨지만 여전히 꾸준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연우는 닥치는 대로 일하며 할머니를 지켜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우는 우연히 한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주그룹 본사 건물에 청소 용역을 뽑는다는 공고였어요. 연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 한주 할머니를 살려준 재단을 둔 그 한주그룹이었으니까요. 연우는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비록 회장님을 직접 뵐 수도, 은혜를 직접 갚을 수도 없겠지만 그저 그 회사의 한 구석이라도 제 손으로 정성껏 닦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연우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보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연우는 한주그룹의 청소부가 되었어요. 첫 출근 날 연우는 로비에 들어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번쩍이는 바닥이 낯설고도 벅찼어요. 그래도 연우는 한 발 한 발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연우는 빗자루를 꼭 쥐고 마음속으로 가만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을 제 가족처럼 아끼겠습니다. 그날부터 연우는 빗자루질 하나에도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번쩍이는 빌딩 안에 깊고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 있다는 것을요. 한주그룹 본사 꼭대기층에는 강무열 회장의 집무실이 있었습니다. 올해 73, 맨손으로 한주그룹을 일으킨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어요. 젊은 시절 작은 약품 가게에서 시작해 굴지의 제약그룹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 뒤로 회장의 삶은 외롭기 그지없었어요. 회장은 오래전 아내를 먼저 하늘로 떠나보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마저 1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잃고 말았어요. 대를 이을 손주 하나 없이 회장은 그 큰 저택에 홀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회장이라 불렀지만 정작 회장의 곁은 텅 비어 있었어요. 회장이 사재를 털어 한주의료재단을 세운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돈으로도 끝내 아들을 살리지 못했던 그 한이 회장을 그 길로 이끌었어요. 남은 생만큼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데 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회장은 일도 사람도 모두 잃은 자리를 묵묵히 견디고 있었어요.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간 저택은 늘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긴 식탁에 홀로 앉아드는 저녁은 모래알을 씹는 것만 같았어요. 넓은 집안에 울리는 것은 오직 벽시계의 초침 소리뿐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적막이 견디기 힘들어 일부러 더 일찍 회사로 나오곤 했습니다. 회장에게는 오래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동이 트기 전 가장 먼저 회사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텅 빈 빌딩의 고요함만이 회장의 마음을 그나마 달래주었어요. 그날도 회장은 어김없이 새벽 어스름에 본사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한적한 로비 한쪽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한 청소부가 커다란 유리창을 정성스레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신현우였어요. 그 손길에는 한치의 게으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누가 보든 말든 유리 한 장을 몇 번이고 다시 닦았습니다. 입김을 호흡 불어가며 손자국 하나 남기지 않으려 애를 썼어요. 회장은 기둥 뒤에 가만히 서서 그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참 우직한 손길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알아주지도 않는 일에 저리 정성을 다하다니. 회장의 메마른 가슴 한구석이 까닭 모르게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연우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우는 낯선 노신사와 눈이 마주치자 얼른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이른 시간에 놀라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회장은 그저 평범한 임원이려니 여기는 연우의 태도가 외려 편안했습니다. 아니네. 이 시간에 늘 이렇게 나와 일하나? 네, 사람들 출근하기 전에 끝내두어야 마음이 놓여서요. 연우의 그 맑은 대답에 회장은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고가 많구먼. 추운데 몸 상하지 않게 하고. 그 짧은 한마디에 연우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 큰 회사에서 청소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온종일 연우의 마음을 데워주었어요. 연우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도 늘 건강하세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회장의 머릿속에 문득 한 얼굴이 스쳤습니다. 바로 10년 전 잃은 아들의 얼굴이었어요. 살아있었다면 저 청소부 또래의 자식 하나쯤 두었을 나이였습니다. 내게도 저렇게 반듯한 손주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회장은 가슴 한편이 시큰해져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회장의 새벽은 조금 달라졌어요. 며칠 뒤 회장은 또 한 번 연우의 됨됨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직원이 떨어뜨린 서류 뭉치를 연우가 주워 모으고 있었어요. 그 속에 섞인 10,000원짜리 몇 장까지 한 장도 빠짐없이 챙겨 돌려주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회장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출근길에 그 청소부가 보이면 회장은 먼저 가벼운 목례를 건넸습니다. 가끔은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말없이 손에 쥐어주기도 했어요. 새벽마다 그 청소부의 얼굴을 보는 것이 어느새 하루의 낙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회장이 연우에게 슬며시 이름을 물었습니다. 신현우라고 합니다 하고 연우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그 이름을 가만히 한 번 입속으로 되뇌어 보았습니다. 어느 날 회장이 연우에게 넌지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자네는 이 고된 일이 힘들지 않은가? 연우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몸은 고되도 마음은 떳떳하니 저는 괜찮습니다. 정직하게 번 돈이 제일 달다고 할머니가 늘 그러셨거든요. 그 대답에 회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잊고 살던 어떤 단어 하나가 가슴을 툭 건드린 까닭이었어요. 회장에게 연우는 어느새 특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우의 맑은 눈을 보고 있으면 자꾸만 죽은 아들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도 살아생전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우는 그 노신사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렇게 작고 따뜻한 인연이 쌓여갔어요. 그날 저녁 연우는 할머니께 그 노신사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할머니, 회사에 참 인자하신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청소부인 저한테도 꼭 손녀 대하듯 따뜻하게 대해주신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구나. 그분께 늘 감사하며 살아라. 신분도 나이도 다른 두 사람을 이어준 것은 오직 진심뿐이었습니다. 회장은 연우를 볼 때마다 메말랐던 가슴에 온기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잃은 뒤로 처음 누군가에게 정을 붙이게 된 것이었어요. 연우 역시 그 어르신이 친할아버지처럼 푸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정도 모른 채 그저 마음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인연이 곱게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작은 온기마저 눈의 가시처럼 거슬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온기를 영 못마땅한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장의 바로 곁에 선 한 그림자였어요. 그 사람은 바로 한주그룹의 부회장 오상철이었습니다. 회장의 처조카이자 그룹의 2인자로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오상철은 회장이 한낱 청소부에게 마음을 쓰는 것이 영 거슬렸습니다. 그 매끈한 얼굴 뒤로 아무도 모르는 검은 속내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주그룹에는 회장 다음 가는 2인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부회장 오상철이었습니다. 그는 회장의 처조카, 그러니까 회장의 죽은 아내의 조카였어요. 혈혈단신이던 회장이 그나마 핏줄이라 여겨 곁에 둔 사람이었습니다. 오상철은 늘 값비싼 양복에 매끄러운 미소를 걸치고 다녔어요. 겉으로는 더없이 공손했지만 그 속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한주그룹 전체를 제 손에 넣을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한주그룹은 회장이 지분 대부분을 쥔 비상장 회사였습니다. 다시 말해 회장 한 사람의 뜻이 곧 회사의 뜻이었어요. 오상철은 그 점이 늘 목에 걸린 가시처럼 거슬렸습니다. 회장만 자리에서 물러나면 이 거대한 그룹이 제 것이 될 터였어요. 마침 해외의 한 큰 자본이 한주그룹을 통째로 사들이고 싶어 했습니다. 오상철은 그 매각을 성사시켜 막대한 차익을 챙길 속셈이었어요. 하지만 회장이 그 매각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한주는 절대 남의 손에 넘기지 않네. 회장의 그 한마디가 오상철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오상철은 음흉한 계획을 하나하나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늙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소문을 슬며시 퍼뜨린 것입니다. 회장을 건강을 핑계로 경영 일선에서 밀어내려는 속셈이었어요. 그러기 위해 그는 회장의 약점이 될 만한 말 한마디가 절실했습니다. 은밀한 녹취 하나면 이사회를 제 편으로 돌릴 수 있었으니까요. 오상철의 검은 그림자가 회장의 등 뒤로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오상철은 제 사람들을 은밀히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내 보안팀장과 법무팀의 몇몇이 그의 소나기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회장 몰래 매각 서류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회장을 끌어내릴 결정적인 한 방뿐이었어요. 오상철은 해외 매수자와 은밀한 만남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회장만 물러나면 그 다음은 일사천리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죠. 그는 회장을 끌어내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회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회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 등 뒤로 시퍼런 칼이 다가오는 줄도 까맣게 모르고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상철은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회장이 한낱 청소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신현우였어요. 오상철의 미간이 보기 싫게 일그러졌습니다. 저 영감이 노망이 났나? 청소부 따위한테 저렇게 살갑게. 그는 회장의 곁에 낯선 사람이 생기는 것이 몹시 불안했어요. 혹시라도 제 음모를 눈치챌까 신경이 곤두선 것입니다. 오상철은 곧장 청소 용역 관리자인 민 과장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 과장, 저 청소부 말이야. 행동 거지를 좀 잘 살펴봐. 괜히 회장님 눈에 들어서 분수 모르고 까불면 곤란하니까. 민 과장은 굽실거리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부회장님? 제가 단단히 잡돌이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민 과장의 트집은 부쩍 심해졌습니다. 멀쩡히 닦아놓은 바닥을 두고도 다시 닦으라며 호통을 쳤어요. 신현우, 너 요즘 회장님 만났다고 콧대가 높아졌어? 청소부는 청소부답게 조용히 일이나 해. 알아들어? 연우는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뜩이나 고된 일에 까닭 모를 미움까지 더해진 것이었어요. 민 과장은 다른 직원들 앞에서도 연우를 면박주기 일쑤였습니다. 쟤는 백도 없는 게 회장님한테 아부나 떨고 말이야. 연우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그래도 꾹 참아냈어요. 동료 미화원들마저 괜히 엮일까봐 연우를 슬슬 피했습니다. 넓은 빌딩 안에서 연우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어요. 그런 연우에게 유일한 위로는 새벽의 그 어르신이었습니다. 회장은 풀이 죽은 연우를 보면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사람이 바르면 언젠가는 다 알아주는 법이네. 기죽지 말게. 그 한마디에 연우는 다시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고된 하루를 마친 그날, 연우는 유독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집에 돌아와서는 여느 때처럼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그렇게 속으로 삼키는 것이 연우가 할머니를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도 회사에서 칭찬 많이 받았어요. 연우의 그 작은 거짓말에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도 연우는 단 한마디도 대거리하지 않았습니다. 괜한 소란을 일으켜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루는 민 과장이 연우에게 새로운 일을 하나 떠맡겼습니다. 내일부터 너 꼭대기층 회장실 청소도 맡아. 거긴 까다로워서 다들 꺼리는 데니까 군말 말고 해. 회장실 청소는 본래 비서실에서 따로 관리하던 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민 과장은 골치 아픈 그 일을 신참인 연우에게 떠넘긴 것이었어요. 연우는 영문을 몰랐지만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우는 회장실을 드나들게 되었어요. 회장실을 처음 청소하던 날, 연우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공기가 서늘하고 무겁게만 느껴졌어요. 밤늦게 누군가 다녀간 듯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연우는 까닭 모를 불안에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바로 오상철의 검은 음모가 따리를 튼 그 위험한 공간이었습니다. 한편 빌딩 깊숙한 곳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 회장실 근처에서 낯선 인기척이 어른거렸습니다. 오상철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몰래 설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직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거대한 빌딩은 겉으로는 더없이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그 평온한 껍데기 속에서 검은 음모가 조용히 익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도 텅 빈 회장실 어딘가에서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들어서는 안 될 위험한 비밀의 소리였어요. 오상철의 음모는 그렇게 한 발 한 발 회장을
옥죄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모의 열쇠가 엉뚱한 사람의 손에 쥐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바로 가장 낮은 곳에서 빗자루를 든 청소부 연우였습니다. 회장실 청소를 맡은 뒤로 연우의 새벽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넓은 집무실은 손이 많이 가는 공간이었어요. 연우는 행여값진 물건이라도 망가뜨릴까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책상 위 서류 한 장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저 먼지를 닦고 바닥을 윤인하게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연우는 제 일에 한결같이 정성을 다했어요. 새벽이면 그 인자한 어르신과 마주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어르신은 연우를 볼 때마다 따뜻한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왔구먼. 밥은 챙겨 먹고 다니나? 네, 어르신도 식사 거르지 마세요. 짧은 안부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를 점점 더 가깝게 했습니다. 연우에게 그 어르신은 어느새 친할아버지처럼 느껴졌어요. 한 번은 어르신이 연우에게 따뜻한 호빵 하나를 슬며시 건넸습니다. 추운데 이거라도 먹고 하게. 꼭 내 손녀 같아서 그러네. 손녀라는 그 한마디에 연우는 코끝이 찡하게 시큰해졌어요. 부모도 없이 자란 연우에게 그 말은 더없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단둘뿐인 가족이 하나 더 늘어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연우는 깜빡 잊고 간 청소 도구를 가지러 회장실 층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복도의 불은 모두 꺼져 어둑어둑했어요. 그런데 회장실 옆 작은 회의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나직한 말소리도 함께 흘러나왔어요. 연우는 무심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우뚝 멈춰섰습니다. 문틈으로 들려온 말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강 회장, 그 영감 이제 슬슬 끌어내려야지. 분명 부회장 오상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연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이사회에 흘리면 됩니다. 매각건은 회장만 물러나면 일사천리예요. 또 다른 사내의 목소리가 음흉하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녹취만 확실히 잡으면 이사회는 통째로 우리 편이 됩니다. 회장이 매각을 반대한다는 그 고집스러운 발언만 따면 돼요. 사내들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자신감이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연우는 그제야 무언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회장의 말을 몰래 엿듣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연우는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지금 회사의 가장 높은 분을 몰래 끌어내리려는 음모였습니다. 그것도 거짓 소문을 퍼뜨려 멀쩡한 사람을 병자로 만들겠다니. 연우는 등줄기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들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발소리를 죽여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도구를 챙기는 것도 잊은 채 연우는 한참을 떨었어요. 그날 이후로 연우는 며칠 밤을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도무지 입맛이 없었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회사 곳곳을 둘러봐도 믿고 털어놓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회장의 사람들이 회사 요직마다 빼곡히 퍼져 있었으니까요. 한편 오상철도 연우의 움직임을 슬그머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을 드나드는 청소부가 영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저 계집애가 괜히 뭘 보거나 들은 건 아니겠지. 오상철은 민 과장을 시켜 연우를 더욱 바짝 올감했습니다. 연우는 사방에서 조여오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를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연우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방금 들은 그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못 들은 척 넘어가야 하나? 아니면 누구에게라도 알려야 하나? 하지만 일개 청소부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 증거 하나 없이 부회장을 고발했다가는
도리어 제 목이 달아날 판이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괜히 나섰다가 할머니까지 길에 나앉으면 어쩌지. 연우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연우는 할머니께 차마 이 일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괜한 걱정을 끼쳐드릴까봐 가슴에만 꾹꾹 담아두었어요. 연우야, 너 요즘 얼굴이 영 안 좋다. 무슨 일 있는 게냐? 할머니의 물음에 연우는 그저 괜찮다며 슬며시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인자한 어르신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밥은 먹었냐고 다정하게 물어주던 그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만약 그 음모가 정말 실행된다면 무고한 누군가가 다칠 터였어요. 연우는 도저히 모른 척 두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를 갚으러 들어온 이 회사에서 나쁜 일을 보고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연우의 마음은 조금씩 한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받은 은혜를 끝내 외면하지 않겠다던 그 다짐 때문이었어요. 무섭긴 했지만 옳지 않은 일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그 정직이 연우의 등을 가만히 떠밀었어요. 며칠 뒤 회장실을 청소하던 연우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책상 뒤편 벽에 가느다란 전선 한 가닥이 삐죽 나와 있었어요. 분명 어제까지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연우는 가전 수리 알바를 하던 시절의 눈썰미로 그것을 알아챘어요. 무언가 낯선 기계가 몰래 설치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연우의 가슴이 불길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밤 들은 음모와 이 수상한 전선이 자꾸만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전선의 끝을 천천히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전선은 책상 아래 깊숙한 곳으로 가만히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 끝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연우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날부터 연우는 청소할 때마다 그 전선을 몰래 살폈습니다. 누가 볼세라 조심하면서도 두 눈은 자꾸 책상 밑으로 향했어요. 모른 척할 수도 그렇다고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우의 속은 며칠째 새까맣게 타들어갔어요. 연우는 그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것만 같았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그 음모와 이 수상한 기계가 분명 하나로 이어져 있었어요. 연우는 마침내 무거운 결심을 천천히 굳혔습니다. 두렵지만 이제는 더 물러설 수 없는 길이었어요.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연우는 믿었습니다. 바로 그 결심이 한주그룹의 운명을 바꿀 첫걸음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연우의 결심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청소를 하던 연우의 눈에 그 전선이 유난히 밟혔어요. 어제까지와 달리 그것이 더 삐죽 빠져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연우는 저도 모르게 그 끝을 따라 살펴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퇴근한 늦은 오후였습니다. 연우는 회장실에 홀로 남아 떨리는 손으로 책상 밑으로 몸을 숙였어요. 가느다란 전선은 책상 안쪽 깊숙한 곳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연우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그 끝을 손끝으로 더듬어 갔어요. 이윽고 손끝에 납작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어른 엄지손가락만한 처음 보는 낯선 기계였습니다. 기계에 손끝이 닿는 순간 연우의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심장이 어찌나 뛰던지 그 소리가 귓가에 다 울릴 지경이었습니다. 이마에는 어느새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흘렀어요. 순간 연우의 머릿속에 그 밤의 음모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녹취만 잡으면 된다던 그 사내들의 목소리였어요. 이것이 바로 회장의 말을 몰래 엿듣는 도청 장치였던 것입니다. 연우의 등줄기로 소름이 쫙 끼쳤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뭐하나? 집무실에 묵직한 호통이 날아들었습니다.
책상 밑에 엎드려 있던 연우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황급히 일어서려는데 집무실 문이 다시 벌컥 열렸어요. 성큼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인자한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우는 그제야 깨닫고 말았습니다. 새벽마다 따뜻한 인사를 건네던 그 어르신. 바로 그분이 이 거대한 한주그룹의 강무열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연우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 따뜻하던 어르신이 이 큰 그룹의 주인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동시에 연우의 가슴은 두려움으로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하필 그 좋은 분이 음흉한 음모의 한복판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어떻게든 이분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음모의 표적이 된 그 회장이 바로 제 은인 같던 그 어르신이라니. 연우는 입을 때려다 황급히 다시 다물었습니다. 지금 이 방 안에서는 모든 말이 도청되고 있었으니까요.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제 입술에 검지를 가만히 가져다 댔어요. 조용히 해달라는 단 한 가지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청소 카트 위에서 쪽지 한 장을 급히 적었어요. 떨리는 글씨로 적은 그 짧은 문장을 회장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회장님, 책상 밑에 이상한 기계가 붙어 있어요. 누가 몰래 단 것 같아요. 쪽지를 읽어내리는 회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평생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련한 사업가의 눈이었어요. 회장은 단번에 상황의 심각함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청소가 아직 안 끝났구먼. 천천히 하고 가게. 도청하는 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노련한 연기였습니다. 회장은 연우에게 눈짓으로 따라 나오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 듯 천천히 회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회장이 연우를 데려간 곳은 건물 옥상의 한적한 정원이었어요. 도청 장치가 닿을 리 없는 탁 트인 하늘 아래였습니다. 그제야 회장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방금 그 기계를 어떻게 발견했나? 연우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털어놓았습니다. 밤늦게 우연히 들은 그 음모의 대화까지 빠짐없이 전했습니다. 털어놓는 연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제 말이 회장을 더 위험하게 만들까 겁이 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런 연우를 따뜻한 눈빛으로 다독였습니다. 겁내지 말게. 자네 덕분에 내가 큰 화를 면한 걸세. 회장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옳은 일을 한 연우가 새삼 대견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이런 청년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곁에 있으니 내가 참 든든하구먼. 그 따뜻한 말에 연우는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연우는 두렵고 떨렸지만 회장을 믿고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라 굳게 믿었어요. 회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믿었던 누군가가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장은 한참을 말없이 먼 하늘만 바라보았어요. 이 일을 아는 사람이 또 있나? 아니요, 회장님. 저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네. 당분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게. 적이 누구인지 확실해질 때까지 우리가 먼저 움직여선 안 되네. 회장이 곧장 적을 치지 않는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회사 깊숙이 손을 뻗친 자라면 어설픈 공격은 자멸이었어요. 보안팀도 법무팀도 누가 적의 편인지 알 수 없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람만으로 판을 짜기로 했어요. 연우는 그 말의 무게를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도리어 증거만 사라질 터였습니다. 회장은 곧 제가 가장 믿는 사람 하나를 떠올렸어요.
바로 수행비서 정도연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회장의 곁을 지켜온 둘도 없이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회장은 그날 밤 도연을 조용히 불러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연은 즉시 그 도청 장치부터 은밀히 살펴보았습니다. 회장님, 이건 전문가의 솜씨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발신처를 추적하면 누구 짓인지 곧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도연은 그날부터 밤낮 없이 은밀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도청 장치의 전파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조용히 뒤를 밟았습니다. 회장과 도연 그리고 연우. 단 세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싸움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훨씬 교활하게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적은 이미 연우의 작은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오상철은 청소부가 회장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간 것을 알아챘어요. 그의 두 눈에 서늘한 의심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저 계집애가 설마 뭘 본 건가? 오상철의 검은 손길이 이제 연우를 향해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우의 하루하루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했지만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어요. 집에 와서도 할머니가 눈치챌까봐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서로 모르는 척 무심히 지나쳤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적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져만 갔습니다. 조용한 전쟁의 막이 그렇게 서서히 오르고 있었어요. 오상철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짙어졌습니다. 청소부 연우가 회장과 옥상에 함께 올라간 그 일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무언가 낌새를 챈 것이 분명하다고 오상철은 직감했습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그 싹을 잘라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 과장, 그 청소부 계집애를 회사에서 깨끗이 치워버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란 말이야. 민 과장은 그 서슬에 잔뜩 겁을 먹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날부터 연우를 올가맬 음흉한 함정이 꾸며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회사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장실에 있던 값비싼 만년필 한 자루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공교롭게도 그 방을 청소하는 사람은 연우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모든 의심의 화살이 단번에 연우에게로 쏟아졌어요. 동료들마저 수군대며 연우를 흘끔거렸습니다. 그렇게 착한 척하더니 결국 도둑이었네. 연우는 변명조차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궜어요. 억울함을 호소할수록 사람들은 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회장실 드나드는 게 너밖에 더 있냐? 내가 가져갔지? 민 과장은 기다렸다는 듯 연우를 몰아세웠습니다. 연우는 너무 억울해 눈앞이 다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정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연우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상철의 사람들이 미리 짜둔 각본이었으니까요. 급기야 연우의 낡은 사물함에서 그 만년필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가져다 둔 것이 분명했지만 증명할 길이 없었어요. 연우는 그대로 도둑으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회사는 감시 카메라 영상까지 들먹이며 연우를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시간대의 영상은 지워지고 없었어요. 누군가 손을 쓴 것이 분명했지만 연우는 따질 힘조차 없었습니다. 힘없는 자에게 세상은 한없이 가혹하기만 했습니다. 용역 계약을 오늘부로 해지하겠다. 짐 싸서 당장 나가. 민 과장의 차가운 한마디에 연우의 다리가 풀썩 꺾였습니다. 은혜를 갚겠다고 들어온 회사에서 도둑이 되어 쫓겨나는 신세였습니다. 연우는 회장에게 이 억울함을 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회장의 주변은 이미 오상철의 사람들로 겹겹이 막혀 있었습니다. 면담을 청해도 번번이 가로막혀 회장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어요. 연우는 그 인자하던 회장마저 자신을 외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쫓겨나는데도 회장은 아무런 기척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연우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적을 방심시키려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것을요. 도연을 통해 은밀히 연우를 지켜보며 때를 기다린다는 것을요. 사실 회장은 누명 쓴 연우를 보며 속으로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습니다. 도연에게 저 아이가 다치지 않게 멀리서라도 지키라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지금 나서면 적이 눈치챈다는 것을 회장은 이를 악물고 참고 있었어요. 연우는 발만 동동 구르며 애를 태웠습니다. 경찰에 가본들 해고된 도둑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게다가 섣불리 외부에 알렸다간 회장이 더 위험해질 판이었습니다. 누명과 빼앗긴 증거 회장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연우의 발목을 올감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무렵 할머니의 정기 검사 날짜가 돌아왔어요. 의사는 심장 상태가 다시 나빠져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손에 쥐어진 검사비 고지서의 숫자가 또 한 번 연우를 짓눌렀어요. 일자리를 잃은 마당에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집에 돌아온 연우는 할머니께 차마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저 회사를 잠깐 쉬게 됐어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을 하는 연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손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무언가 큰일이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셨던 것입니다. 연우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하늘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무심한가 싶었어요. 옳은 일을 하려 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누명과 가난뿐이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하나. 하지만 가진 것 없는 제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연우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한없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연우는 이대로 무너질 수만은 없었어요. 적어도 회장에게 도청의 증거만큼은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우는 마지막으로 회장실에 몰래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도청 장치의 사진이라도 찍어두려는 위험한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오상철의 사람들이 놓치지 않았어요. 회장실에 발을 들이는 순간 건장한 사내들이 연우를 덮쳤습니다. 연우의 손에서 휴대폰이 거칠게 빼앗겼어요. 찍어둔 사진은 그 자리에서 깨끗이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감히 어딜 또 기어들어와. 이번엔 경찰을 부를까? 오상철의 차디찬 비웃음이 연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오상철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연우를 내려다보았어요. 연우는 분하고 무서워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것만 같았어요. 한편 오상철은 모든 일이 제 뜻대로 풀린다며 흡족해했습니다. 거슬리던 청소부도 치웠고 회장을 끌어내릴 녹취도 곧 완성될 터였어요. 이제 한 주그룹은 손만 뻗으면 제 것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며 차가운 웃음을 흘렸어요. 증거도 일자리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회장에게 닿을 길마저 겹겹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텅 빈 방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연우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한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은혜를 갚기는커녕 누만 끼친 것 같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 따뜻하던 회장의 얼굴을 떠올리면 더욱 면목이 없었어요. 잠든 할머니의 야윈 얼굴을 보며 소리 죽여 눈물을 삼켰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저 바르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요.
연우의 서러운 흐느낌이 깊은 밤 내내 그치지 않았습니다. 연우의 작은 어깨가 어둠 속에서 하염없이 들썩였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정직했던 사람이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에요. 연우의 정직은 그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마는 듯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연우의 앞에서 쾅쾅 닫혀버린 것입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막막한 어둠뿐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빛 하나가 움트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연우에게 뜻밖의 손길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비로소 새벽이 오는 법이었습니다. 연우는 그저 묵묵히 그 깊은 어둠을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정직은 결코 헛되이 쓰러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깊은 어둠이 실은 새벽이 오기 직전에 가장 짙은 어둠이라는 것을요. 연우가 쫓겨난 그 무렵 회장은 홀로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떠난 연우를 떠올리면 가슴 한쪽이 시리게 아렸어요. 그 맑고 정직하던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제 처지가 한스러웠습니다. 회장의 머릿속에 문득 오래전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강무열 회장의 젊은 시절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작은 약품 가게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했어요. 밤낮 없이 일한 끝에 한주그룹이라는 거목을 일구어냈습니다. 젊은 두 사람은 단칸 셋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꿈을 키웠습니다. 아내는 행상을 하며 남편의 사업을 말없이 뒷바라지했어요. 마침내 회사가 자리를 잡던 날 둘은 손을 맞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눈물에 세월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주그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험한 세월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준 사람이 바로 아내였어요. 가난하던 시절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던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는 늦게 얻은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심성이 곱고 따뜻한 청년이었습니다. 재산이 많은 집 자식인데도 조금도 거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회장은 그런 아들이 세상 무엇보다 자랑스러웠어요. 아들은 제 용돈을 모아 몰래 보육원에 기부하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가진 사람이 베푸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말을 할 때면 아들의 눈은 별처럼 맑게 반짝였습니다. 회장은 그런 아들을 보며 제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어느 겨울 아들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를 피하려다 변을 당한 어이없는 사고였어요. 남을 돕다가 일어난 일이라 회장의 한은 더욱 깊었습니다. 아무리 큰 재산도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살리지 못했어요. 회장은 그날 처음으로 돈의 무력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날 회장은 병원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아들의 손을 붙잡고 밤새 이름을 불렀어요. 세상을 다 가진 회장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가장 가난한 아비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회장은 한마디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아내마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 뒤따라 떠났어요. 그렇게 회장은 이 넓은 세상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모두 떠나보낸 뒤로 저택은 깊은 적막에 잠겼습니다. 명절이 돌아오면 그 적막은 더욱 사무치게 깊어졌어요. 남들이 가족과 둘러앉아 웃을 때 회장은 영정 앞에 홀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회장에게 연우의 따뜻한 인사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한동안 회장은 삶의 의미를 모두 잃은 사람처럼 지냈어요. 그 큰 저택에서 며칠씩
아무 말도 없이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은 아들이 남긴 낡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아들이 돕고 싶어 했던 어려운 이웃들의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회장은 그 수첩을 부여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무너진 가슴 속에 작은 결심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못다한 일을 내가 대신 해주마. 회장은 전 재산을 털어 한주의료재단을 세웠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아들을 살리지 못한 그 한을 남의 생명을 살리는 일로 갚으려 한 것입니다. 재단은 지난 10년간 수많은 생명을 어둠에서 건져 올렸어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들이 그 덕분에 새 삶을 얻었습니다. 재단의 도움을 받은 이들은 회장의 얼굴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단 한 번도 제가 한 일을 내세우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묵묵히 꺼져가는 생명들에게 손을 내밀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4년 전 쓰러진 한 노인도 있었어요. 바로 신현우의 하나뿐인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린 수많은 사람 중 하나가 연우의 할머니였다는 것을요. 운명은 그렇게 두 사람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두고 있었습니다. 가장 외로운 노인과 가장 외로운 소녀였어요. 회장은 연우를 처음 본 순간부터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 맑은 눈빛이 자꾸만 세상을 떠난 아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정직하면 손해보기 십상인 세상에서 끝내 바르게 사는 모습이 닮아 있었습니다. 회장에게 연우는 어느새 잃어버린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연우가 새벽마다 정성껏 일하는 모습을 볼 때면 회장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꼭 살아생전 아들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회장은 자꾸만 그 아이에게 마음이 쓰였던 것입니다. 그런 연우가 누명을 쓰고 쫓겨났으니 회장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회장은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만큼은 그 아이를 반드시 지켜주리라 회장은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들에게 못다한 아비 노릇을 그 아이에게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설령 제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해도 망설이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조용히 수행비서 도연을 불러 나직이 일렀어요. 도연아, 그 아이가 결백하다는 증거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 아이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내 좀 더 알고 싶구나. 도연은 곧 연우의 뒷조사에 조용히 착수했습니다. 도연은 연우가 살아온 길을 하나하나 차분히 더듬어 갔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할머니를 지켜온 한 소녀의 고단한 삶이 거기 있었어요. 연우의 형편으로는 도무지 감당 못할 큰 수술이 4년 전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수술비가 대체 어디서 났는지를 차근차근 추적해 갔어요. 그런데 연우의 지난 행적을 더듬어 가던 도연의 눈이 어느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뜻밖의 사실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진실의 실마리가 거기 숨어 있었던 것이에요. 도연의 손에 들린 것은 4년 전 한주의료재단의 후원 기록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수술비 전액을 지원받은 한 노인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바로 신현우의 할머니 김순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청소부 연우가 다름 아닌 회장님이 살린 그 소녀였던 것입니다. 도연은 이 놀라운 사실을 한시바삐 회장에게 알려야 했어요. 강무열 회장이 그토록 살리고자 했던 수많은 생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곁에 있던 청소부였던 것입니다. 운명이 감추어둔 그 인연이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어요. 도연의 다급한 발걸음이 곧장 회장실을 향했습니다. 오랜 어둠을 뚫고 진실이 마침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회장실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손에는 4년 전 재단의 후원 기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꼭 들으셔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연은 그동안 모은 증거들도 함께 회장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도청 장치의 발신처는 부회장 오상철의 사무실로 이어져 있었어요. 오상철이 해외 매수자와 주고받은 매각 문건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토록 아끼던 처조카가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명을 쓰고 쫓겨난 청소부 연우. 그 아이가 바로 4년 전 재단이 수술비를 대준 그 소녀였다는 것입니다. 연우의 할머니가 바로 회장이 살린 수많은 생명 중 하나였어요. 이야기를 듣는 회장의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그 아이가 우리가 살린 그 아이란 말이냐? 회장의 목소리가 가늘게 갈라졌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순간 회장의 두 눈이 붉게 젖어들었어요. 제가 살린 생명이 은혜를 갚겠다고 제 회사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운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누명을 씌워 내쫓고 말았어요. 회장은 늙은 두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싼 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2번이나 외면했구나. 평생 남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인 적 없던 회장이었습니다. 그런 회장이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흐느끼고 있었어요. 회장의 머릿속에 새벽마다 마주치던 연우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밥은 먹었냐 물으면 환하게 웃어주던 그 맑은 아이였어요. 누명을 쓰고 쫓겨나면서도 끝까지 회장을 걱정하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고운 마음을 짓밟은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회장은 그 길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지금 당장 그 아이에게 가야겠다. 도연아, 앞장서거라. 한밤중이었지만 회장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도착한 곳은 도시 변두리의 낡은 반지하 단칸방이었어요. 연우는 잠 못 이루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레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연 연우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강무열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연우는 너무 놀라 말을 다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연우의 두 손을 와락 부여잡았어요. 주름진 그 손이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할머니가 곤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회장은 그 야윈 노인의 얼굴을 보며 또 한 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바로 저분이 4년 전 제가 살린 그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회장은 차마 깨우지 못하고 그저 두 손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회장의 입에서 뜻밖의 사과가 흘러나왔습니다. 자네가 누명을 쓴 걸 알면서도 내가 곧장 지켜주지 못했네. 솔직히 그땐 자네가 누군지도 모른 채 큰 적을 잡는 데만 마음이 가 있었네. 그 사이 자네가 겪었을 고통을 내가 너무 가벼이 여겼어. 정말 미안하네. 연우는 영문을 몰라 그저 눈만 끔뻑였습니다. 이윽고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꺼내 놓았습니다. 자네 4년 전에 할머니가 큰 수술을 받으셨지. 연우의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졌습니다. 그 수술비를 대준 한주의료재단이 바로 우리 회사일세. 그러니까 자네가 우리가 살린 바로 그 아이였단 말이네. 순간 연우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은혜를 갚으려 찾아온 그곳이 정말로 그 은인의 회사였던 것입니다. 그토록 갖고 싶던 은혜의 주인이 바로 눈앞에 이 어르신이었어요. 연우의 머릿속에 4년 전 그 가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쳤어요.
수술실 앞에서 밤새 떨던 그 밤, 손에 쥐어진 후원 서류 한 장. 그 한 장이 꺼져가던 할머니를 살리고 제 인생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모든 기적의 시작이 바로 이 어르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그토록 뵙고 싶던 그분이 바로 회장님이셨군요. 연우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설움과 반가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어요. 믿기지 않는 현실에 연우는 몇 번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꿈이 아닌가 싶어 회장의 손을 가만히 꼭 쥐어보았어요. 전해오는 따뜻한 온기가 분명한 진짜였습니다. 4년간 품어온 그 은혜가 마침내 제 주인을 찾은 것이었어요. 회장은 그런 연우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네. 이 못난 늙은이를 지켜줘서 정말 고맙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자네는 어찌 그리 무서운데도 나를 도왔는가. 회장의 물음에 연우는 눈물을 닦으며 나직이 답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바르게 살라던 할머니 말씀도 자꾸만 떠올랐고요. 그 말에 회장은 또 한 번 가슴이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가장 외롭던 노인과 가장 외롭던 소녀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어느새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한바탕 눈물을 쏟고 난 회장의 눈빛이 다시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내가 자네의 억울함을 모두 풀어주겠네. 그리고 내 등에 칼을 꽂으려 한 그 배신자도 반드시 단죄하겠네. 회장은 연우의 어깨를 두 손으로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자네가 부당한 일을 당하게 두지 않겠네. 자네가 내게 베푼 정직과 용기를 내 반드시 갚겠네. 회장의 목소리에는 노련한 사업가의 서슬이 되살아나 있었어요. 오랜 세월 한주그룹을 일군 노장의 마지막 결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줄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따뜻한 인연을 짓밟은 자에게는 마땅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은 떠나기 전 연우에게 한 가지를 더 약속했습니다. 할머니 치료는 이제 아무 걱정 말게.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네. 연우는 그 말에 또다시 눈시울이 뜨겁게 붉어졌어요. 혼자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을 이제 함께 나눌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그날 밤 연우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 같던 나날 끝에 찾아온 더없이 포근한 잠이었어요. 연우의 야윈 얼굴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끝에서 마침내 따뜻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둠 속에 숨은 그 배신자를 끌어내는 일뿐이었어요. 며칠 뒤 한주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주요 임원들과 이사들이 빠짐없이 모여 앉았어요. 부회장 오상철은 여느 때처럼 매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습니다. 그는 오늘이야말로 회장을 끌어내릴 결정적인 날이라 여기고 있었어요. 그는 이사들에게 미리 손을 써두었으니 표결도 문제없다고 믿었습니다. 오상철은 승리를 확신하며 여유롭게 제자리에 앉았어요. 이미 회장의 약점을 담은 녹취를 손에 쥐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상석에 앉은 회장의 표정이 어딘가 달랐습니다. 힘없이 늙은 노인이 아니라 형형한 눈빛의 노장이 거기 있었어요.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회장이 눈짓을 보내자 비서 도연이 화면을 켰어요. 회의실의 큰 화면에 뜻밖의 자료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바로 오상철이 꾸민 음모의 증거들이었어요. 회장실에 몰래 설치된 도청 장치의 사진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그 발신처가 오상철의 사무실이라는 추적 기록이 떴어요. 오상철이 해외 매수자와 주고받은 매각 협상 문건도 공개되었습니다. 회장을 건강 문제로 끌어내리려던 음모의 전말이 낱낱이 드러났어요. 화면이 바뀔 때마다 오상철의 얼굴빛이 점점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믿었던 이사들마저 경악한 눈으로 오상철을 쳐다보았어요. 조금 전까지 그의 편이던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순식간에 형세가 완전히 뒤집혀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증거의 출발점에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도청 장치를 발견하고 용기 내어 알린 청소부 연우였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어요. 오상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이건 다 조작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오상철은 끝까지 발뺌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작이라 그럼 이 목소리도 조작인가? 도연이 한 음성 파일을 재생하자 회의실의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오상철이 측근들과 음모를 꾸미던 그 밤의 대화였어요. 연우가 우연히 들었던 바로 그 대화의 녹음이었습니다. 도연이 발신처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함께 확보해 둔 것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오자 오상철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회장은 그런 오상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상철아, 나는 너를 친자식처럼 여겼다. 아내가 떠난 뒤로 너 하나만은 내 핏줄이라 믿고 곁에 두었지.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어찌 내 등에 칼을 꽂으려 했느냐. 내가 너에게 대체 무엇을 부족하게 해주었더냐. 회장의 물음에도 오상철은 끝내 입을 열지 못했어요. 탐욕이 한 사람의 눈과 양심을 모두 멀게 만든 것입니다. 오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그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이미 경찰에 넘겼다.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부회장 오상철을 이 시간부로 모든 직책에서 해임한다. 회장의 단호한 선언에 이사들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굳은 얼굴의 경찰들이 회의실로 들어섰어요. 오상철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끌려나갔습니다. 한때 그룹의 2인자로 군림하던 그의 초라한 마지막이었어요. 끌려가는 오상철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려다 도리어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말로였어요. 배신의 끝에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차디찬 수갑뿐이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은혜를 배신한 자의 당연한 결말이었습니다. 오상철의 사람들 역시 줄줄이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회장을 둘러쌌던 검은 그림자가 그렇게 말끔히 거쳤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서 연우의 누명도 깨끗이 벗겨주었습니다. 만년필 절도 사건이 오상철이 꾸민 함정이었음이 낱낱이 밝혀졌어요. 연우를 도둑으로 몰던 민 과장도 제 죄를 실토하고 처벌받았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났던 연우의 명예가 그렇게 환히 되살아났어요. 소식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직원들은 정직한 청소부가 회사를 구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연우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준 것이었어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비로소 평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시작에는 작은 쪽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심하세요.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던 한 청소부의 한마디였습니다. 그 작은 한마디가 거대한 그룹을 통째로 구해낸 것이었어요.
정직한 용기 하나가 1000명의 군대보다 강했던 셈입니다. 회장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가슴에 새겼습니다. 한주그룹은 오상철이 떠난 자리를 빠르게 수습해 나갔습니다. 회장은 능력 있고 정직한 사람들로 그 빈자리를 채웠어요. 흔들리던 회사는 오히려 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위기를 이겨낸 한주그룹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어요. 그 모든 것이 작은 정직 하나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도 회사를 살리는 것도 결국 사람의 진심이었어요. 청소부 한 사람의 정직이 거대한 그룹을 구해낸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어요. 약하고 가난한 이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주그룹의 새 역사는 그렇게 한 장의 쪽지에서 다시 시작되었어요. 정의는 더디게 오더라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의 한가운데에는 늘 연우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고마운 청소부에게 진 빚을 갚는 일이었어요. 폭풍이 지나간 회장실에 홀로 앉은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믿었던 핏줄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쉬이 아물지 않을 터였어요. 그래도 그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회장은 연우를 조용히 제 집무실로 불렀어요. 누명을 벗은 연우는 다시 환한 얼굴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런 연우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연우야, 이제부터 자네에게 부탁이 하나 있네. 회장은 처음으로 연우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이 늙은이의 곁에서 우리 재단 일을 함께 맡아주지 않겠나? 뜻밖의 제안에 연우의 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제가요? 저는 그저 청소밖에 할 줄 모르는데요. 연우는 어쩔 줄 몰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네의 그 정직함과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우리 재단에 꼭 필요한 것일세. 학벌이나 경력보다 사람의 됨됨이가 100배는 더 중요한 법이지. 회장의 진심 어린 말에 연우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은혜를 갚으러 들어온 회사에서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된 것이었어요. 연우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그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다른 분들께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연우는 한주의료재단의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던 청소부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손을 보태게 된 것이에요. 연우는 재단에서도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하게 일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꼭 제 일처럼 살뜰히 챙겼어요. 가난의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연우였으니까요. 연우의 손을 거쳐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깊이 고마워했습니다. 연우는 틈틈이 못다한 공부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권유로 야간 대학에 진학하게 된 것이었어요. 낮에는 재단에서 일하고 밤에는 책을 펴든 연우였습니다. 고단했지만 연우의 얼굴에는 늘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회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할머니의 치료를 챙기는 것이었어요. 회장은 나라에서 가장 좋은 병원에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정성껏 할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할머니의 심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얼굴에는 잃었던 혈색이 다시 발갛게 돌아왔어요. 회장은 연우에게 볕이 잘 드는 작은 집도 한 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가 잘 되는 모습에 자꾸만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내 부모가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겠니? 연우는 그럴 때마다 할머니를 꼭 끌어안아 드렸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을 벗어나 따뜻한 집으로 옮기게 된 것이에요. 할머니는 환한 햇살 아래에서 비로소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장이 직접 병문안을 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연우를 거두어 주신 그 어르신이 바로 회장님이셨군요. 이 은혜를 대체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장은 할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가만히 감쌌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외려 제가 두 분께 큰 빚을 졌습니다. 두 분 덕분에 이 외로운 늙은이가 사람 사는 정을 다시 알았으니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는 분명 가족의 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회장은 요즘 들어 부쩍 젊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혼자 쓸쓸히 보내던 저녁이 이제는 웃음으로 채워진 까닭이었어요. 연우와 할머니는 회장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의 빈자리를 두 사람이 가만히 메워준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회장의 집무실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삭막하던 책상 위에 연우와 할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인 것입니다. 회장은 일을 하다가도 그 사진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가족의 온기가 다시 곁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는 일도 잦아졌어요. 연우가 끓인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회장은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 음식 솜씨가 우리 안 사람을 꼭 닮았구먼. 회장의 그 말에 식탁에는 정겨운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명절이 돌아오면 세 사람은 함께 둘러앉아 차례를 지냈어요. 영정 속 아들과 아내에게 회장은 나직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보, 우리에게도 이제 이렇게 어여쁜 가족이 생겼다오. 회장의 눈가에 맺힌 것은 슬픔이 아닌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외롭던 노인의 식탁이었습니다. 그 쓸쓸하던 자리가 이제는 사람의 온기로 가득 채워졌어요. 회장은 연우를 친손녀처럼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연우에게 알렸어요.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연우 역시 더 이상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어른이 곁에 생긴 까닭이었어요. 가난한 소녀 가장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한 사람의 삶이 마침내 환한 빛으로 보답받은 것이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바르게 산 사람은 끝내 복을 받는 법이었습니다. 연우의 작은 정직이 돌고 돌아 이렇게 큰 행복으로 되돌아온 것이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정직이 세 사람의 외로움을 모두 거두어 간 것이었어요. 연우는 가끔 그 작은 쪽지를 떠올리며 혼자 미소 짓곤 했습니다. 용기 내어 적은 그 한 줄이 이렇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줄 몰랐으니까요. 때로는 가장 작은 용기 하나가 가장 큰 기적을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연우의 정직했던 어제가 이렇게 환한 오늘을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든 이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함께 피어났어요. 정직한 사람이 앉은 그 자리가 바로 환한 꽃자리였던 것입니다. 그 따뜻한 봄날의 풍경은 오래도록 변치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의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한주그룹 회장실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늘 걸려 있었어요. 그 안에 든 것은 낡고 빛바랜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조심하세요. 연우가 떨리는 손으로 적었던 바로 그 쪽지였어요. 회장은 그 쪽지를 세상 무엇보다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가장 위태롭던 순간 자신을 구해준 정직의 증표였으니까요. 연우는 어느새 어엿한 재단의 살림꾼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야간 대학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가난 때문에 접어야 했던 꿈을 마침내 다시 펼치게 된 것입니다. 연우는 제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이들에게 돌려주며 살았어요.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4년 전에 자신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연우는 재단에서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업도 직접 꾸렸습니다. 4년 전에 자신 같은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돕고 싶었어요. 연우의 손길을 거쳐 많은 아이들이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회장은 그런 연우를 볼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어요. 한때 삶의 의미를 잃었던 노인의 말년이 이토록 따뜻해진 것입니다. 할머니는 더욱 정정해지셔서 곱게 나이 들어가셨습니다. 손녀가 좋은 일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낙이었어요. 할머니는 늘 손녀에게 같은 말을 들려주셨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란다. 부끄러운 건 거짓이지. 그 한마디가 연우를 바로 오늘의 연우로 키워낸 것이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한주그룹 본사 뒤뜰의 작은 정원에 햇살이 곱게 내려앉았어요. 벚꽃잎이 봄바람에 눈처럼 흩날리는 길이었습니다. 정원 한편에는 회장이 손수 심은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연우가 처음 재단에 온 날을 기념해 심은 나무였어요. 그 작은 묘목은 어느새 제법 푸른 그늘을 드리울 만큼 자랐습니다. 그 길 위로 세 사람의 정다운 그림자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연우가 할머니의 휠체어를 다정하게 밀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서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보조를 맞추었어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볕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누가 봐도 더없이 단란한 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하는 저녁이면 작은 집은 늘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우가 차린 소박한 밥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회장은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충직한 비서 도연도 그 가족의 곁을 변함없이 지켜주었어요. 한주그룹은 그렇게 사람의 정으로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빗자루를 들던 청소부의 작은 용기. 그 용기 하나가 거대한 그룹을 구하고 끊어졌던 인연들을 이어주었어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은 작은 정직 하나에서 비롯된 일이었어요. 무서움을 무릅쓰고 옳은 일을 택한 그 한순간의 용기였습니다. 그 용기가 한 사람의 인생과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어요. 연우는 오늘도 변함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받은 사랑이 컸던 만큼 더 많이 베풀며 살고자 했어요. 정직은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그 가르침을 연우는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정직이 이토록 많은 이를 행복하게 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작은 용기가 모이고 모여 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울림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고 우리 곁에 남을 것입니다. 정직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정직하게 살아온 한 사람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영악한 자들이 판을 친다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르고 정직한 마음은 끝내 무너지지 않고 빛을 본다는 것. 연우와 회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 깊은 울림을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내가 건넨 작은 진심 하나가 언젠가 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돌려주는 마음이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 따뜻함이 모여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씩 더 살만하게 만들어가지요. 연우가 그러했듯 당신의 작은 용기와 정직도 분명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베푼 사심 없는 친절은 어떤 모습으로 되돌아왔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그 자리가 오늘 꽃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